네, 판결의 유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적용 범위부터 들어갑니다. 기속력의 적용 범위입니다. 판결의 효력의 마지막 내용이죠. 주관적 범위 보시면 처분행정청하고 관계행정청에게 적용된다고 행정소송법 30조 1항에 나와 있죠. 30조 1항은 오직 반복금지 규정만이 아니라 일반적 기속력 규정이기 때문에 기속력 전체적으로다가 처분행정청하고 관계행정청에게 적용된다고 보겠습니다. 관계행정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취소된 처분 등을 취소된 그 취소 있잖아요. 이 취소 부분이 취소 판결 당연한 것이고 형성력 인정되는 취소 판결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 처분 등의 효력은 소멸됐겠죠. 이때 이것을 법률상 원인 즉 기초로 하여 그와 관련되는 처분을 하거나 부수되는 행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있는 건 처분이니까 뒤에 건 뭐 처분이 아니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은 무엇이었죠? 약간 심화학습을 들어가 보시게 되면 만약에 행정행위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이 행정행위의 효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 판단 기초로 해서 이 관계행정청은 그에 따른 관련된 처분이나 부수되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켜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이 구성요건적 효력이 소멸이 돼버리겠죠. 그러면 구성요건적 효력이 있을 때는 뭐라고 해요? 그 처분의 효력이 있음을 판단의 기초로 하여 그 다음에 관련되는 처분을 하거나 부수되는 행위를 한다면 이 구성요건적 효력이 없어지게 되면은 뭐라고 말해야 된다? 처분의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그렇죠? 없음을 전제로 하여 그에 따른 관련되는 처분을 하거나 부수되는 행위를 해야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와 같은 관련되는 처분이나 부수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 지금 기속력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 이것은 이제 반복금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특히나 처분도 마찬가지고 처분도 기속력에 위반되면 위법 무효라고 보죠. 근데 처분이 아닌 다른 부수되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은 기속력에 위반돼서 위법해지고 이것은 공정력이 없어서 원래부터 무효가 된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방금 전에 왜 구성요건적 효력에 대한 얘기를 꺼냈냐고요? 여러분들 구성요건적 효력에 적용을 받는 기관이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구성요건적 효력은 이제 다른 국가기관, 권한 없는 다른 국가기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권한 없는 다른 국가기관이 누구냐라고 보기 위해서는요, 권한 있는 기관이 누구냐를 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권한 있는 기관이 누구냐를 보기 위해서는요, 그 권한이 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 권한은 뭐냐면 바로 취소를 할 수 있는 취소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권이 없는 기관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취소권이 있는 기관이 누군지를 보셔야겠죠. 그러려면 이제 취소가 뭐가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죠? 복잡하네요. 그죠? 그럼 취소가 뭐가 있냐를 보시게 되면 취소 판결이 있죠. 취소의 수소법원이 하는 취소 판결이 있고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 취소 재결이 있고 처분행정청이 하는 직권취소와 같은 취소가 있습니다. 이거 세 개밖에 없어요. 취소가. 그러니까 이 같은 취소들을 취소 판결, 취소 재결, 직권취소 이와 같은 취소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은 바로 취소의 수소법원하고 행정심판위원회하고 처분행정청하고 얘 셋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행정청은 우선 법원 아니고 행정심판위원회 아니죠. 그렇다면 이제 이 처분행정청과 비교했을 때 취소를 할 수 있는 처분행정청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누가 되냐면요, 권한 없는 기관이 돼버립니다. 권한이 없는 기관이 돼버리게 되면 구성요건적 효력에 대한 문제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요건적 효력이 있으면 이거의 효력을 있음을 전제로 해서 다음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취소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이 처분의 효력이 없어지니까, 구성요건적 효력도 없어지니까 이 처분의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해서 그에 따른 처분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은 반복금지여도 마찬가지고 재처분 의무도 마찬가지고 원상회복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관계행정청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됨에 따라서 어떤 위법한 결과 상태가 발생하게 되면 처분행정청은 아니지만 이 관계행정청도 당연히 원상회복을 시켜야 될 의무가 부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객관적 범위 보시게 되면 물적 범위는 실체적 심리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 판결의 주문, 즉 그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되어 있는 그 주문의 전제가 되는 직접적 전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제가 되는 그 요건 사실에 있어서 인정된다 이건데,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근거로서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대해서만 기속력이 미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당해 처분의 구체적 위법 사유 또는 당해 처분의 개개의 위법 사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구체적 위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직접 관계없는 방론이나 간접적 사실은 이 구체적 위법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기속력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당해 처분 부분을 보시게 되면, 예, 당해 처분 옆에다 써놓으세요. 이코로 동일한 처분이에요. 동일한 처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동일한 처분이라고 말을 하게 되냐면요. 동일한 내용의 처분이면서 또한 동일한 사유에 근거한 처분일 때 우리는 그것을 동일한 처분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이 아니면 동일한 처분이 아니고 그 다음에 동일한 사유에 근거한 처분이 아니면 동일한 처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동일한 처분이라는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는 당해 처분, 위에 있는 당해 처분의 구체적 위협 사유에서의 당해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건데요. 만약 여기서 우리가 당해 처분이 아니라고 봐버리게 되면요.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바깥의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기속력 적용도 되지 않고 위반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당해 처분이 어디까지인지를 보셔야 된단 말인데 동일한 내용의 처분은 뭘 말하는 거냐면 그 처분의 내용적 구속력이 동일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거 명령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이 나왔는데 다시 이제 철거 명령 처분을 할 때 문제가 되죠. 그러면 이때 앞에 있었던 철거 명령 처분 역시도 철거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이 철거 명령 처분도 똑같이 철거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입니다. 그 법적 효과의 내용의 문제라고 볼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효과의 처분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동일한 내용의 처분은 다른 이름으로 동일한 효과의 처분이라고 또는 동일한 외형의 처분이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셔도 잘못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동일한 처분을 해서 문제가 될 때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엔 큰 문제가 없고요. 동일한 사유 쪽이 이제 문제가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사실상 근거하고 여기 법령상 근거하고 이제 사유라고 하게 되면 그 처분 사유에는 사실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하고 법령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하고 이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얘들 간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한번 설정해 보실래요? 그러면 왜 기속력의 문제에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논의만 하는 것인지, 즉 당해 처분의 구체적 위법 사유 중에서 당해 처분 관련돼서 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문제만 논의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근거하고 법령상 근거하고 이거 두 개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설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법적 근거는 동일해요. 법적 근거는 동일한데 A라는 사실적 기초를 제시했을 때 하고요, B라는 사실적 기초를 제시했을 때 하고 이거 두 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지금 법적 근거를 봤을 때 이 법적 근거가 만약에 B라는 법적 근거예요. 근데 A라는 사실적 기초를 제시하게 되면 이게 이 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요 B라는 사실적 기초를 이렇게 바꾸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럼 A하고 B하고 사이에 있어서 과연 얘네 둘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요, 지금은 사실상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한 건데 이 법령상 근거를 바꿀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법령상 근거를 바꾸게 되면 사실상 근거가 당연히 바뀝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사실상 근거가 바뀌는 것만 보인다 이거예요. 법상 근거를 바꿔버리게 되면 사실상 근거가 당연히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근거를 바꿨을 때 상황만 가지고 파악을 해보시게 되면 결국 기속력이 적용되냐 안 되냐에 대한 결론은 다 도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근거만 가지고 본다면 바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냐 없냐 이것만 판단하면 된다는 결론으로 수렴돼 버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싫으시면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그냥 이 처분 사유의 동일성에 대한 문제는 동일한 사유의 문제는 그냥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문제다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는 데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그렇다면은 동일한 사유가 아닌 새로운 사유에 근거한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당해 처분이 아닌 게 돼버리죠. 그럼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밖의 문제가 돼서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해 처분의 구체적 위법 사유 중에서 이 구체적 위법 사유 쪽을 보시게 되면 여기는 절차상 하자와 관련된 문제라고 말씀드렸고요. 위법 사유 시정한 동일한 처분을 했을 때 상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위법 사유 시정한 동일한 처분이라고 했을 때 이 동일한 처분은 위에서 동일한 내용의 처분, 동일한 사유의 처분 이 부분, 당해 처분 이 부분은 이미 당해 처분 맞다라고 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위법사유 시정한 동일한 처분이라고 했을 땐 이 위법사유 시정한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이 위법사유 시정한 이 부분은 바로 구체적 위법사유 쪽과 관련돼서 논의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시간적 범위를 보시게 되면 이건 지금 수업 시간 4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항상 기판력이랑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질문 정말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판력은 왜 그 시간적 범위가 판결시고 기속력은 왜 그 시간적 범위가 처분시입니까?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저 이거는요, 어저께 저희 학생들 합숙하는 합숙소 갔을 때도 또 질문 받았어요. 이거 뭐 계속 이런 질문 요즘에 왜 이렇게 받는지 모르겠는데
기속력에서 처분시가 기준이 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처분 당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사유까지만 기속력이 적용받는다 이거예요. 알겠죠? 처분 당시까지 존재했던, 그러니까 처분 이전도 괜찮죠. 근데 어쨌든 처분 시까지 존재했던 사유에 대해서는, 처분 시 이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기속력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판단할 때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기준 이렇게 잡으라고 했잖아요. 기판력은 소송법적 효력이고 기속력은 실제법적 효력이기 때문에 기판력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송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까지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심 변론 종결 시 판결 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자기가 주장 입증을 못한 부분에서는 자기가 그에 따른 불이익을 책임져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기속력이라는 것은 실제법적 효력이기 때문에 처분의 위법적 법을 판단하는 문제여서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언제까지냐라고 봐서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 시 문제, 처분시설 판결시설 중에 통설 판례가 처분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처분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이겁니다. 소송법적 효력이냐 실제법적 효력이냐 이걸 가지고 나눠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특히나 지금 이 처분시라고만 봐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텐데 우리 시간적 범위를 처분시로 보는 이유가 바로 위법성 판단 기준시이기 때문에 특히나 위법성 판단 기준시와 관련돼서 논점이 걸리는 경우가 거부처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부처분과 기속력 문제가 나오게 되면 특히나 그 시간적 범위 쪽에 논점이 잡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밑에 판례 보시면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에는 개정 법령 및 허가 기준을 들어서 당해 거부처분을 다시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법령이 개정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처분 이후 상황입니다. 그렇죠? 옆에다 써놓으세요. 처분 이후에 법령 개정 및 사정 변경. 법령 개정 및 사정 변경이 발생했으면 처분 당시까지 존재했던 사유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분 당시까지 존재했던 법상 근거도 아니고 처분 당시까지 존재했던 사실상 근거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기속력이 적용이 안 돼서 위반도 없다라고 하는데 옆에다가 CF 하나 걸어놓으세요. CF 걸어놓고 나서요. 위법사유 시정의 문제 X예요. 위법사유 시정의 문제 X.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청문을 실시하고 동일한 처분을 하는 상황에서 이 위법사유 시정에 대한 문제는 시간적 범위 문제가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신 분 계신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적 범위 문제는 법령 개정하고 사정 변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용 범위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위법사유 시정은 뭐 문제라고 했어요? 객관적 범위에 있어서의 구체적 위법 사유와 관련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반의 효과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행정청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의무를 말해요. 물론 행정청이 이제 관계행정처도 포함되지만 만약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처분을 다시 하게 되면요. 이건 뭐예요? 일개 행정청 나부랭이가 법원의 판단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예요. 그렇죠? 감히 어디다가 들이댈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거지. 그렇죠? 혼나려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발끈을 확 풀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가다 넘어지겠죠. 또 이제 뭐든가 긍정적으로 사고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죠. 신발끈이 풀리면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니 신발끈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청이 법원의 판단에 정면으로 도전하면 무효다 이거예요. 이건 성문법에 위반되는 거나 매한가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를 보시면 확정 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당연히 허용되지 않죠. 판결의 취지에 반하니까 기속력에 반하겠죠. 이러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서 역시 중대 명백성 소를 가서 취소 사유냐 무효 사유냐 보고 있는 상태인데 당연히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중대 명백성서를 가지고 보더라도 결론은 동일하죠. 기속력에 위반되는 처분은 행정소송법 30조 1항에 위반돼서 위법해지며 우리가 이제 무효다 취소다라고 얘기하려면 먼저 위법성 판단부터 해봐야겠죠. 위법성 판단은 어느 법에 위반되는지를 봐야겠죠. 어디 위반됩니까? 기속력 규정 30조 1항 위반이죠. 그럼 우선 위법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대 명백성설 들어가시면 됩니다. 판결 주문의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명백하다. 명백하기 때문에 무효. 그 다음 이제 간접강제에 대한 논의. 이건 뭐에 관련된 문제예요? 옆에다가 재처분 의무 불이행이죠. 재처분 의무 불이행했을 때 그에 따른 대책으로서 34조의 간접강제 논의. 재처분 의무 떠올리시면 무조건 간접강제랑 여러분들 세트 메뉴로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이때 재처분 의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해태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재처분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한 배상을 명할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입니다. 배상명령제도가 바로 34조인데 이거 이제 문제가 나오면요. 이게 또 나온 적이 있죠. 물론 이제 간접강제만 갖고 나온 적도 있지만
간접강제에 나오게 되면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해요. 또는 그렇게 질문 안 해도 여러분들 이렇게 답하셔야 돼요. 2011년도 행정고시 문제에서는요, 간접강제 문제를 출제를 하면서 제1문 설문 4번에서 질문을 하면서 간접강제의 요건과 성질에 대해서 검토하시오. 이렇게 직접 질문을 했어요. 밑에 보시게 되면요, 간접강제 적용 요건 있죠? 이게 바로 그 문제에서의 요건이고요. 밑에 법적 성격 있죠? 이게 바로 간접강제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요건과 성질 이게 간접강제 내용의 전부이고 핵심이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요건이라고 했을 때 간접강제는 뭐 할 때요? 재처분을 하지 않을 때죠. 재처분 의무를 불이행하고 재처분을 하지 않을 때가 문제가 되는데, 외형적으로 재처분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런 말이 있었죠. 행정소송법 30조 2항의 재처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온 말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한 재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 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반복금지에 위반되는 재처분이 아니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같은 맥락이에요. 재처분을 애당초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때도 간접강제 대상이 될 수 있고, 또한 재처분을 하긴 했는데 그게 30조 2항의 재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재처분일 때예요. 즉 반복금지에 위반돼서 무효인 재처분일 때, 이건 재처분을 안 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럴 때도 간접관계 대상이 된다 이거죠. 판례를 한번 보시게 되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재처분 의무 부과되죠. 행정청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게 동그라미 1번이에요. 재처분을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재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에 기속력에 반하는 등으로, 기속력 이게 뭐예요? 반복금지예요. 반복금지에 반하는 등으로 당연무효라고 한다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와 마찬가지다. 그 간접관계 대상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여기서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 이렇게 밑줄 그시고 나서 이게 바로 뭡니까? 행정소송법 30조 2항의 재처분 X죠. 그죠? 행정소송법 30조 2항의 재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무효인 재처분이기 때문에 30조 2항의 재처분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재처분을 전혀 하지 않고 거부 무작위할 때도 있겠고, 그것이 아니라 재처분을 하긴 했지만 당연 무효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거에다 별표하셔서요. 요거를 포함시켜야 된다. 이게 요건 쪽의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적 성격 보시게 되면 여기도 이제 질문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 배상 명령 제도라고 했는데 이게 간접강제가 정말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게 이게 목적이냐 이겁니다. 배상금 추심에다가 돈 주는 거 이게 목적이냐? 그게 아니라 이거는요, 이게 등 떠미는 거예요, 등 떠미는 거. 그러니까 간접적 강제 방법이니까 간접 강제라고 하잖아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의무행 확보수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무행 확보수단에서요, 행정벌로서 뭐 형벌이나 질서벌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여러분들 그 집행벌이라고 하는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 아니면 새로운 의무행 확보수단이라고 해서 뭐 가징금 부과거나 위반 사실 공표라거나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간접적 강제 방법이라고 얘기하죠. 간접적 강제 방법은 뭡니까? 제발 좀 해라 라고 등 떠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돈을 내라고 부과를 해갖고 의무이행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국가한테 돈을 계속 뺏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도록 만드는 게, 즉 간접적 강제, 심리적 강제 방법이 그 목적이 되는 것이지 진짜 돈 받아가다 주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 얘기가 바로 법적 성격의 핵심이에요. 심리적 강제 수단 옆에다가 별표를 손에 힘이 있는 만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처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목적 이게 아니다. 판례 보고 우선 이제 교재는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행정소송법 34조 소정의 간접강제 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의 이행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한 것, 밑줄. 재처분 의무의 이행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한 것, 재처분 의무 이행시키는 게 목적일 뿐이다 이거예요. 이는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따른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고, 밑줄, 제재나 손해배상 이게 목적이 아니다. 이것도 핵심이죠. 같은 말이고, 오른쪽에 재처분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 수단 이 편 무조건 나와야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의무행 기간,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간접강제할 때 1심법은 뭐 할 수 있다? 결정으로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줄 수도 있지만 즉시 배상을 시킬 수도 있다고 했는데, 기간을 정해준 경우에요, 상당한 기간, 의무행 기간을 정해줬는데 그때까지도 재처분 의무를 이행 안 한 겁니다. 근데 그 기간이 경과된 다음에 비로소 재처분을 한 거예요. 그래도 배상시키지 않는다 이거예요. 기간이 정해진 기간을 지났다라고 하더라도 그 취지에 따라서 재처분을 했으면
했다고 하게 되면 배상금을 출심함으로써 심리적 강제를 꾀할 목적이 상실됐기 때문에 처분상 상대방에게 더 이상 배상금 출심을 허용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심리적 강제가 목적이지 배상금 출심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판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판결에 효력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살펴봤고요. 이제 판서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이제 좀 빠진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속력에 대한 내용이, 그리고 여기는 이제 형성력에 대한 내용이, 그리고 이 기속력과 형성력과 비교해서 이쪽에 이제 기판력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 같은 판결의 효력들에 있어서 어떤 판결에 이 효력들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고, 아까 우리가 이 형성력 부분에서는 오직 인용 판결에 있어서만 그 형성력이 적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교하시면서 기속력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속력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반복금지요, 제처분 의무, 원상의 보고 의무 세 개가 있었습니다. 반복금지요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행정청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될 의무니까 반복금지 의무, 제처분 의무, 원상의 보고 의무 이렇게 봤을 때 취소 판결이 나왔단 말입니다. 인용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본 거죠. 그러면 너는 위법하게 했으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라 라고 하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게 바로 반복금지 의무라는 거예요. 다시 그러지 마. 그 다음에 너 위법하게 했으니까 다시 처분해라. 이게 바로 재처분 의무죠. 다시 처분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너 위법하게 했으니까 그 너 뭐 승용차 압류해서 다시 돌려줘. 이게 바로 원상회복 의무라는 거죠. 왜? 그러면 안 되는 짓을 했으니까 이제 그러지 말고 다시 하고 그리고 원래 상태대로 돌려놓으라는 겁니다. 이건 뭐야? 인용 판결 상황이죠. 인용 판결 상황. 위법하게 했을 때 상황이죠. 근데 기각 판결의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처분을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적법하게 했으니까 다시 그러지 마. 그럼 이제부터는 위법하게 해야 됩니다. 그쵸? 뭐 이래? 넌 적법하게 처분을 잘했으니까 다시 처분해. 이거 이상하잖아요. 너 잘했으니까 다시 해. 또 다시 잘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다 이거야 지금? 나를 지금 테스트하는 거야? 이상하잖아요. 적법하게 했으니까 다시 돌려줘. 그냥 돌려줘. 이유는 없어. 그냥 돌려줘. 그럼 적법하게 해도 세금도 부과하면 세금도 거두면 안 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네요. 기각 판결에서는 이와 같은 기속력이 인정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얘기 또 많이 나오죠. 적법하게 했으니까 즉 기각 판결은 당해 처분이 적법하다라고 그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한 판결이니까 그럼 그 처분을 그대로 둬야 되냐. 이거 있잖아요. 이미 나온 처분에 대해서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를 판단하는 게 이게 재판이지. 뭡니까? 그냥 그대로 유지해놔. 이건 사전소송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후적 소송이 아니라 사전소송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각각 판결, 사전 판결 봤던 것처럼 여기도 각각 판결, 사전 판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하게 했으니까 그러지 마. 위법하게 했으니까 다시 처분해. 위법하게 했으니까 다시 돌려줘. 위법한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이 나와야지 비로소 기속력에 따른 판결의 판단이 나왔어야지 그에 따른 취지에 따른 뭘 행동할 거 아니겠습니까? 니 잘했다 잘못했다 뭐 판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방향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판단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처분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 잘잘못에 대한 아무런 판단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판단에 따른 어떤 행동을 해야 될 의무도 발생할 수 없는 겁니다. 각각 판결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처분이 적법한지 위법한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어떤 행동에 대한 의무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기속력이 적용되지 않죠. 그 다음에 사정 판결의 경우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건 기각 판결의 일종이니까 기각 판결에서 형성력 적용 안 됐으니까 사정 판결에도 적용 안 된다. 여기도 똑같이 기각 판결의 일종이니까 기각 판결에서 기속력 적용 안 됐으니까 여기도 적용 안 된다. 똑같은 거죠. 그쵸? 사정 판결의 경우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그 처분 그대로 두는 겁니다. A 처분 그대로 두는 거예요. A 처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기성의 공복물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래요? 사정 판결. 다시 그러지 마? 그럼 A라는 처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다시 처분에 A라는 처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다시 돌려줘? 이게 원상회복 의무죠. A 처분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그 결과 상태, 그게 위법한 결과 상태는 맞지만 그걸 그대로 두려고 사실 뭐예요? 이 위법한 결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남겨놓는 게 사정 판결의 목적 아닙니까? 그 위법한 결과 상태지만 좀 그냥 두자. 이걸 두려면 그 처분도 그냥 둬라. 이건데 이걸 제거하라고요? 회복시키라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럼 사정 판결을 왜 합니까? 그쵸?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답안지에 뭐 이런 얘기 그걸 그냥 두려고 답안지에다가 막 글씨 크기 막 키웠다 쪼개다 그냥 그걸 두려고 이렇게 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기각 판결의 일종이기 때문에 예, 여기도 기속력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얘네들하고 기판력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얘네들 지금 방금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인용 판결에만 기속력과 형성력이 인정되고 기각 판결에 인정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까지 누차 말씀드린 대로 기각 판결이 적용되는 유일한 경우가 바로 기판력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기판력 적용되는 것까지 우리 결론 알고 있는데 근데 각하 판결 얘네들 적용 안 된다고 했죠. 과연 각하 판결 어떻게 될까? 그냥 얘네 사정 판결 안 된다고 했죠. 사정 판결 어떻게 될까? 기각 판결이 추가되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더 플러스 알파 해갖고 사정 판결의 경우하고 각하 판결의 경우에서 기판력은 적용될까?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냐면 기판력이라는 것은요. 이거 임의기자, 임의기자, 그쵸? 임의기자 쓰실 줄 알죠?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쵸? 예, 못 써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시간 갈까봐 안 쓰는 거죠, 그쵸? 네, 쓸까요? 네. 이거잖아요. 예, 갑자기 생각났냐고요? 그거 아니고, 임의기자잖아요. 그쵸? 임의기자. 이미 판단했다는 거, 이미 판단했다. 그쵸? 이미 판단이 있었다. 이게 기판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판단이 있어야 돼요. 그쵸? 판단이 있는 친구들이 얘네들입니다. 얘네들. 그럼 보세요. 사정 판결, 판단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기속력이나 형성력은 그 판단의 방향이 이쪽이었다. 여기까지 방향까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건 그렇죠? 인용 판결의 방향으로 판단이 있었는데 그 판단의 방향이 저기였다. 방향이 저기였다. 이건 뭐야? 그냥 이거는 아주 드라이하게 판단이 있었다. 여기까지예요. 알겠죠? 판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판력은 적용시킨 데 있어서. 얘도 판단이 있었죠? 위법하다고 판단이 있었어요. 적법하다고 판단이 있었어요. 사정 판결은요. 기각이지만 위법하다고 판단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판단만 있었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용. 각하는요. 본안에 들어간 적이 없잖아요. 판단을 안 해주겠다고 거절해버린 거 아닙니까? 판단을 안 해주겠다고 거절했는데 판단이 있겠습니까? 판단이 없죠. 판단이 없으니까 아무런 판단도 없었다? 그러면 이미 판단이 있었다가 기판력이니까 판단이 없었으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심화학습 들어갑니다. 심화학습. 여러분 이런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가구제 수단에서 집행정지 논의하면서 거부처분과 집행정지라는 논점 알고 계시죠? 예. 이건 모르시면 시험 못 봐요. 알겠죠? 예. 이거 제일 먼저 듣고 계시다고요? 지금 듣고 계신 게 미니미니세요? 예, 5,000원짜리 듣고 계신 겁니까? 예, 말도 안 돼요.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믿지도 않아요, 저는. 왜? 판결의 효력을 맨 앞으로 당겨드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쵸? 맨 뒤에 듣는 거잖아. 다 앞에 거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거부처분과 집행정지라는 게 뭡니까? 신청의 이견,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소송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서 각하 판결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게 되고 그 다음 소송 요건을 구비하게 되면 이제 본안 판단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보전 소송으로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되면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봐요. 거기도 여기에 협의의 소익이 있으면 여기는 신청의 이익이 있고요. 여기 원고 적격이 있으면 여기는 신청인 적격이 있고요. 여기에 대상 적격이 여기 신청의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도 신청 요건이 좌르륵 있어요. 좌르륵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본체 속에서 협의 소익이라고 말하는 거 있죠. 권리보호 필요성. 그거에 대응되는 친구가 바로 이 친구란 말이에요. 신청의 이익. 그쵸? 알고 계시니까. 근데 거부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했는데 인용 판결이 나오는 경우하고 거부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인용 결정으로서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는 경우하고 두 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 익숙하신 거 이걸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까지 우리 뭐라고 했나요? 판결의 효력으로서 취소 판결 나오면 형성력이 있다라고 했죠? 형성력이 있으니까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 나오면 그 처분의 효력은 당연히 소급하여 소멸돼 버리죠? 네, 소급해 소멸돼 버렸습니다. 거부처분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그쵸? 예, 처음부터 없었던 건데 이거 있어요, 없어요? 재처분 의무. 30조 2항이 있죠. if가 뭐예요, if가? IF, 그쵸? 예. IMF 말고 IF. 예.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행정소법에 30조 2항이 없어. 30조 1항 다음에 30조 3항이야. 예. 이런 경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부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가 인정이 안 되면요. 취소 판결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만 인정되죠? 거부처분이 없어졌어요. 와, 내 영업허가 신청했는데 거부처분을 했는데 거부처분이 없어졌다. 완전 좋아. 영업은 죽을 때까지 못할걸요?
그러면 그런 취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재판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30조 2항이 없었더라면 이 거부처분 취소송 역시도 협의의 소위 큰결로 각각 판결 대상이었었습니다. 이 재처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거부처분 취소라는 게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됐단 말이죠. 똑같아요. 여기서 거부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결정을 하게 되면 여기도 역시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형성력이 인정돼요. 그럼 거부처분이 없었던 걸로 돼버린단 말입니다. 거부처분이 없었던 걸로 돼버리는데 행정소송법 23조의 집행정지 규정이 있죠. 23조 맨 끝이 6항이에요. 23조 6항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정소송법 30조 1항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30조 1항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지 30조 2항을 준용한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0조 2항의 재처분 의무가 집행정지에 준용이 안 되죠. 그 얘기는 뭐예요? 집행정지에는 이게 인정이 안 돼요. 그러면 거부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했고 집행정지 결정 나왔고 거부처분을 없애면 뭐하냐 이겁니다. 없애봐야 영업허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긴급한 필요가 인정돼요. 빨리 집행정지 좀 해주세요. 근데 이게 거부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영업허가 신청을 했는데 영업을 못하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재처분 의무가 인정 안 되면은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나와도 재처분으로서 영업허가를 안 해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집행정지를 뭐하러 해주냐고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신청이익 금결로 각하 결정의 대상이 된다. 이런 논의죠. 이 논점을 얘기할 때 지금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형성력이 있다라고 했고 여기도 형성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형성력하고 여기서 말하는 형성력하고는 다른 거다 이겁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판결의 효력을 얘기하면서 취소 판결의 효력으로서의 형성력이라는 것은 형성효 당연히와 함께 소급효, 소급하여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소급하여, 소급효가 없는 형성력이에요. 여기는 2% 부족한 형성력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새만금 판례 잘 알고 있죠? 새만금 판례 원고 적격 문제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간척사업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간척사업 50%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래를 가져다가 바다에 메워버렸어요. 50%를 이미. 근데 뭐 인근 주민이나 뭐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새만금 이거 간척사업 못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만약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 집행정지 당시 받아들여졌었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여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소송이 끝날 때 이 새만금 간척사업을 하는 게 맞다 쪽도 있을 수 있고 아니다 쪽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쪽일 가능성과 이쪽일 가능성이 50대 50이죠. 왜 그래요? 여러분 집행정지 요건 중에 마지막 소극적 요건 뭐 있나요?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말 것 있죠. 100% 기각 판결 나오지만 않을 것이면 집행정지 신청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5대 5예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인용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이 간척사업 하지 말아야 되는 걸로 결론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를 여기 이 새만금 판례에서 집행정지를 인정시켜갖고 그 안에 소급효 있다라고 봐갖고 지금까지 모래 갖다 놓은 거 그거 다 없애라? 근데 만약 인용 판결 나오면 인용 판결 이후에 그거 다 없애야 될 일이니까 이쪽엔 큰 문제가 없겠지. 근데 50%는 기각 판결 나올 수 있잖아요. 간척사업 하는 게 맞다는 결론도 나올 수 있잖아. 그럼 이거 다 없애버리고 나면 그때가 다시 또 다 메워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어때요? 건축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어요. 갑이 건축허가 처분을 받아서 건축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이미 짓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을이, 시끄러워 죽겠어. 시끄러워 죽겠는데, 1조건 침해도 발생할 것 같아. 미쳐버릴 것 같아, 그냥. 그래서 건축허가 처분에 대해서 제3자 소송으로서, 인인소송으로서, 건축허가 처분 취소를 제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집행정지가 나왔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까지 2층까지 건축물을 지었으면, 그거 우선 무너뜨려야 돼? 이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건데, 건축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건축을 안 하는 게 맞는 건지도 아직 모르는데 우선 그 2층까지 지은 거 다 무너뜨려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집행정지는 집행정지 형성력이 인정되긴 하지만 취소 판결의 형성력은 소급효를 포함하고 있는데 비해서 이 집행정지 결정의 형성력은 소급효가 없다 이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는 건데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 그렇죠?
예, 지금까지 우리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기나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하시느라고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판결의 효력은 원래 좀 내용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기본적인 거 나오면 그거 맞추고 합격할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요. 기속력만 보셔도 됩니다. 그렇죠? 문제는 다 기속력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걸 기속력이 맨 뒤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 앞에 걸 공부한 거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